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열 용인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정부터요, 0시부터죠. 한 7시간 55분 전부터 이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13일간의 선거 레이스 막이 올랐는데요. 선거운동에 나선 서울시장 후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들은 잠자지만 지하철 끊어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위로도 드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들어서 장사가 안 됩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상가도 빈 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열심히 지키고 계신 분들 이제 찾아뵙고 어떤 어려운 점들은 없으신지 말씀도 듣고 또 격려 위로 말씀도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의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 오늘 0시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첫 선거운동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선거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볼 수 있죠.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답심리역을 방문해서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서 근무 환경 개선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일했던 동대문 평화시장을 찾아가지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는 그 영등포의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는 지하철 9호선 역사 시설 점검을 하고 노동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박원순 후보와 김종민 후보는 좀 노동 쪽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경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좀 어떤 안전 이런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두 분 보셨나요 혹시? 예, 짧게 봤습니다. 짧게요. 예. 저도 뭐 다는 못 보고요. 4분의 3 정도 봤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에 별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제가 그저께 경기도지사 토론을 봤는데 그거는 재밌었어요. 그건 완전히 그 이재명 보니까 재밌는 거고 안 보면 원래 재밌는 거 아닌가요? 거의 다 어제도 거의 다 봤는데 그저께는 완전히 제가 개인적인 이런 난타전이 이제 있었고 후보 토론회도 어제는 그런 개인적인 이런 건 거의 없었어요. 어제는 그 주로 미세먼지에 관련된 게 아주 집중적으로 토론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더 나빠졌다 이런 이제 공격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저께 어제 좀 사뭇 다르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제 최 교수 말씀에 토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개인 간 네거티브 인신공격성, 네거티브가 있어서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뜻은 아닌 거 아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저는 뭐 재미없더라도 정책 토론으로 후보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성 그 질문을 하고 또 그러면서 토론을 주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저 후보는 그런 유혹을 어쨌든 지금 힘들지만 뿌리치고 있구나. 이 정도는 판별해 내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유권자들 믿고 좀 포지티브로 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좀 열심히 경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인데 단일화가 어려운 것 같은 분위기로 흘렀다. 또 좋은 소식은 벽보 단일화, 현수막 단일화 이루어졌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뭐 후보 단일화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체인지업 바꾸자 서울 김문수 이렇게 얘기를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쨌든 바꾸자 서울 이게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과 뭐 모든 플래카드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맞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현수막을 발주한 건 한
열흘 전에 발주를 했다. 그리고 또 원조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저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그리고 발주한 시점이 벌써 한 열흘 전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 바꾸자 서울이라는 슬로건, 이 문구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인쇄가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인쇄는 다 끝났을 거라고, 뭐 1, 2, 3, 4, 5번 뭐 다 이름이 나오고 정당이 나오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모든 선거에서 사실 1등 조금 강력한 후보가 있으면은 뭐 2, 3등 내지 3, 4등끼리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하려는 것이 현실적인 그 지지자들의 뭐 요구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단일화가 기존의 단일화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로는 단일화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김문수 후보는 아예 단일화에 문 거의 닿다시피 했죠. 지난번 토론회 때. 근데 단일화가 2위, 3위 후보, 뭐 누가 1위가 될지 2위, 3위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하더라도요. 대체로 좀 박원순 시장 쪽이 좀 앞서 나간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걸 부인할 수 없다면 만약에 3위가 되는 후보가 누가 3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위와 3위의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3위 후보가 단일화라기보다는 사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만약에 2위, 3위까지 가서 3위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후보 단일화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함으로써 단일화를 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단일화를 하기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뭐 지지율 격차도 지금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얘기 아닌가. 근데 공당에 공천을 받았는데 단일화 없이 그냥 혼자 사퇴를 하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이후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그래서 지금 단일화는 당대당 단일화는 이미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보간 단일화, 후보간 결단을 통한 단일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단일화해서 누군가가 뭐 사퇴를 할 경우에 그 이후에 정책 부담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저는 단일화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 당대표나 또는 당 원로들이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가 부담을 나눠지겠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도 사실 될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그 단일화의 시점은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저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집권당 심판하자, 여당 후보 심판하자, 바꾸자 이렇게 그 슬로건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 누구든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사실은 지금 그 김문수, 안철수, 김문수 두 사람 간에는 내용적으로는 야권 대표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밑 경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는 안 되더라도 야권 대표가 누구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에 의한 그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또 그것대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 다 굉장히 어려운 두 개의 전선이라 그럴까요? 뭐 하나의 전선은 이제 박원순 후보를 상대로 한 대여당 전선이 있고 또 하나는 야권 안에서 누가 더 적통이냐, 야권 대표냐 이를 둘러싼 더 치열한 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을 지금 후보들이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의 전선을 향해서 선거에서 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두 개의 전선을 놔두고 이 선거를 치른다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뭐 단순 지지도가 저희가 좀 전에도 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봤을 땐 사실 김문수, 안철수 후보를 합쳐도 지금 현재로서는 박원순 후보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 두 후보가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한번 선거 지형을 한번 뒤흔들 뭐 단일화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최대 격전지죠. 경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수 후보, 김태호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거친 이야기가 좀 오고 가네요. 그렇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조금씩 저런 부분이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가 김경수 후보를 향해서 선거가 끝나면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가 그 발언을 취소하라 이렇게 또 맞받았고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홈페이지에 지금 후보 검증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로 김경수 후보와 관련된 부분을 어제 올렸는데 이 1989년에 김경수 후보의 부친이 공무원으로 있을 때 어떤 이 토지 사기단이 한 50억 규모의 이제 국유 토지를 이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도왔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그러자 김경수 후보 측에서는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이 신고센터와 법률 대응팀을 구성을 하는 등 점점 어떤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과연 또 경상남도는 과연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무거운 주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에 법원 노조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은요, 공동 고발에 나섰는데 법원 안팎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7월에 법원 행정처가 이른바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그런 문건을 만든 사실이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 거래 의혹이 된 그 재판에 당사자들이 어제 모여서 한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세력 모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중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을 제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KTX 해고 승무원들은 어제 김한수 대법원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이 대법원 직권 재심을 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제 기억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누구냐 했을 때 제 기억에는 신부님하고 판사님들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대한민국에서 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졌었는데 일정 부분 이 사법부가 대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특별조사단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문건을 공개한 게 이 사법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법부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고요. 저는 뭐 정치인들이나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물론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사인 간의 분쟁이 자꾸 늘고 이것을 무슨 사인 간의 말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3세판 심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심, 2심, 3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1심에서 저도 2심, 2심에서 저도 일단 대법원까지 상고는 하고 보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의 대법원 체제를 그냥 유지해서는 뭐 대법원에서 사건 하나 심리하는데 2, 3년씩 걸리는 게 보통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사법 현장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 사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내외의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간신히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1, 2심에 서로 엇갈린 판정이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막 불복하고 싶다가도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오면 아무리 속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대변인 논평으로는 존중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도 생각은 다르지만 사법부의 권위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어떤 금도의 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블랙리스트 3번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는 없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법 행정권의 남용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 근데 이것도 사법적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분명하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렸다면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다뤄서 이 사건이 밝혀졌을 경우에 발표를 안 할 수는 없었을 텐데 밝혀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후폭풍까지 염두에 두면서 정말 용의 주도하고 치밀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이런 그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사법부
사법부의 마지막 남은 건의마저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사실 뭐 검토 사항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 삼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법부에서 이거를 검토한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건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건의 제목이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BH라는 게 이제 청와대잖아요. 그래도 VIP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권 전국 분석. 공개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명숙 판결 이후 전국 전망 및 대응 전략. 이거 무슨 법원에서 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대선 캠프나 무슨 어떤 그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선거 전략적으로 뭔가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이미지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무리 권위주의 정권 때라 하더라도 물론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사법살인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고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법부마저 그리고 어쨌든 민주화된 이후의 일인데 박근혜 정권 때 일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단이 재판 독립은 침해했지만 고발할 정도가 아니다.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법부가 일단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있는 건데 뭐 고 박사께서 1심, 2심, 3심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고발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특별조사단의 의견인 거고 만약 그 판결을 내린 판사 한 분 한 분을 면담을 하고 했을 때는 그거에 동의할 수 있는 판사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아직 이제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저는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그야말로 사법농단의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권위를 훼손할 만한 일을 한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상상이 어려운 이런 문건을 만들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상고법원을 하기 위해서 재판된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최종 재판이 그 재판부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행정처가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딜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 그랬다면은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는 이래서 사법부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앉은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사법부를 더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앞뒤 좌우면하지 말고 결단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제 이 양갈래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외부의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는 길이 있고 하나는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법부의 권위, 뭐 이것은 외부의 힘을 통해서 세울 수도 있고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실관계에 대한 좀 정확한 판단이 사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부적 논의, 이를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이것에 대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으면서 사법 처리 없이 자정 노력을 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여기서 판단 중지. 전부 검찰에 맡기고 뭐 사법 처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겠다. 사태인데요, 그러면. 초유의 사태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선택을 딱 해버려야지 이것에서 어정쩡하게 또 뭘 절충을 하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말 결단, 이 사법부 70년 사법부 역사 전체를 어떻게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화살이 갔지만 그때 같이 일했었던 현재 대법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현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법부 내에서의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현명한 판결과 또 선택을 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